1챕터 발단 평온한 일상, 보이지 않던 균열.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보호자로 온 사람이 자식이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혈연보다 인연이 더 따뜻했던, 그리고 가족이 아니었던 이야기를요. 제가 어떻게 가족한테서 멀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짜 가족을 만났는지 말입니다. 제 이름은 이순애입니다. 올해 65입니다. 서울 강북구 쌍문동 아파트 15층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다가 현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119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지 10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요. 그 후로 7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자는 것이요.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합니다.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한테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아들 민수 38세와 딸 지혜 35세입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습니다. 민수는 분당에 삽니다.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지혜는 일산에 삽니다. 차로 50분 거리입니다.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입니다. 민수한테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와 4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지혜한테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5살 남자아이입니다. 제 손주들입니다. 귀여운 아이들이죠. 하지만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민수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주말에 잠깐 들렀다가 갑니다. 지혜네는 2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제가 먼저 연락해야 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전화는 거의 안 옵니다. 저는 늘 제가 먼저 전화합니다. 민수야, 요즘 잘 지내니? 네, 엄마. 바쁘긴 한데 잘 지내요. 그래, 애들은 잘 있고? 네, 잘 있어요.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와. 엄마, 이번 주는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요. 다음에 갈게요. 그래, 알았어. 늘 이런 식입니다. 제가 초대하면 바빠요라고 합니다. 다음에요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야, 엄마야. 잘 지내니? 네, 엄마. 저 지금 회사에서 미팅 중이에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전화할게. 네, 엄마. 끊을게요. 짧은 통화입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예전엔 섭섭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는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아이들도 바쁘니까요. 직장도 다니고 애들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저 같은 늙은 엄마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마 외로워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견딥니다. 어느 날 저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척추협착증이 좀 있으시네요. 그게 뭔가요? 척추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저리고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물리치료 받으시고 약 드세요. 그래도 안 되면 수술 고려해야 해요. 수술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이 들어 수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아,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척추협착증이래. 물리치료 받아야 한대. 아, 그래요. 그럼 치료 잘 받으세요. 근데 의사가 나중에 수술할 수도 있대.
수술이요? 엄마, 그거 나이 드신 분들 다 있는 거예요. 괜히 유난 떨지 마세요. 유난? 네. 엄마 또래분들 다 허리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그냥 약 먹으면 돼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유난이라고요? 제가 아프다는데 유난이라고 하는 아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혜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엄마, 또 무슨 일이세요? 또라니. 척추협착증이래. 엄마, 그거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저도 요즘 허리 아파요. 그래? 네. 엄마도 운동 좀 하세요. 그럼 나아져요. 알았어.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픈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그 후로 저는 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혼자 병원 가고, 혼자 약 먹고, 혼자 참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네 가족이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민수 며느리가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근데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허리는요? 병원 다니고 계세요? 응, 물리치료 받고 있어. 힘드시죠? 혼자 다니시는 거. 괜찮아. 익숙해. 며느리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바쁜 거 알아.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면 자주 오지.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애들 학원 있어서요. 벌써? 좀 더 있다가 가지. 아니에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수네 가족이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마다 나는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 있을 때는 좋은데 가고 나면 더 허전합니다.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챕터 전개 마이너스 갈등 심화 오해로 남은 말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한 번, 지혜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도 잘 안 했습니다. 부담 주기 싫어서요.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수술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수술이요? 네. 약이랑 물리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수술하면 나아지나요? 많이 나아지죠. 근데 입원 기간이 좀 필요해요. 한 2주 정도요. 2주요? 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재활 치료 받으셔야 하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할까? 2주 입원이면 누가 돌봐줄까?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병원에서 수술하래. 수술이요? 무슨 수술인데요? 척추 수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엄마 꼭 해야 해요. 의사가 하는 게 좋대. 엄마, 근데 수술하면 입원해야 하잖아요. 응, 2주 정도. 2주요? 그럼 누가 간병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가 간병하냐고요? 당연히 자식들이겠죠. 너희가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 안 될까? 엄마, 저는 회사 다니잖아요.
2주나 휴가 못 내요. 그럼 지혜는? 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애도 있고. 그럼 어떡하라고. 엄마 간병인 쓰면 되잖아요. 간병인? 네. 요즘 다들 간병인 써요. 엄마도 그러세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병인이요? 자식이 있는데 간병인을 쓰라고요? 간병인 비용이 얼마나 하는데? 하루에 10만 원 정도요? 2주면 140만 원 정도. 그렇게나 비싸? 엄마 요즘 다 그래요. 그리고 엄마 돈 있잖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돈 있잖아요. 그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한테 수술 이야기했는데 돌아온 건 간병인 쓰세요였습니다. 지혜한테도 전화했습니다. 혹시 지혜는 다를까 싶어서요. 지혜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수술하게 됐어. 척추 수술. 아, 그래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오빠가 말했어. 네. 오빠가 문자로 알려줬어요. 그래. 지혜야, 엄마 입원하면 내가 좀 와줄 수 있어. 엄마, 저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 진행 중이에요. 휴가 못 내요. 그럼 하루만이라도. 엄마, 저도 애 키우느라 바빠요. 간병인 쓰세요.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간병인. 너희 엄마가 수술하는데 간병인 쓰래. 엄마, 그게 편하잖아요. 저희가 가봤자 제대로 못 해드리는데. 그래도 자식이 있는데. 엄마,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괜히 유난 떨지 마세요. 또 유난이었습니다. 제가 수술 받는데 자식 보고 싶다는 게 유난인가요? 알았어. 끊을게. 네, 엄마. 수술 잘 받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저와 아이들이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평생 아이들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월급 받으면 아이들 학원비부터 냈습니다. 아이들 옷 사주고 먹고 싶은 거 사주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제 옷은 몇 년째 같은 거 입었습니다. 제 신발은 해질 때까지 신었습니다. 외식도 안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쓸 돈 아껴야 하니까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제가 아플 때 아이들은 간병인 쓰세요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수술 안 받기로요. 2주 입원하면서 간병인한테 신세 지느니 그냥 통증 참고 살기로요. 다음 날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수술 취소하고 싶어요. 어르신 왜요? 수술 받으셔야 나아지는데. 괜찮아요. 그냥 약이랑 물리치료로 버틸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취소해 주세요.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통증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수술 취소하셨다면서요? 왜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냥 괜찮아서. 약 먹으면 돼. 그래요? 그럼 잘 생각하셨어요. 수술은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서 취소한 게 아닌데. 자식들이 안아줘서 취소한 건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이해 못할 테니까요. 3챕터 전개 마이너스 고립과 결심 혼자가 된 병실. 겨울이 왔습니다.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김장김치를 사려고요. 혼자 사니까 김장은 안 담그고 사 먹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앞까지 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한 발짝 더 거두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아줌마, 제가 119 부를게요. 잠깐만요.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 응급실이에요. 아파트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아, 의사가 왔습니다. 어르신, 저는 응급실 김 의사입니다.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부정맥이 있으시네요. 부정맥이요? 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신 거예요. 심각한가요? 일단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입원이요? 네. 며칠 정도 경과를 봐야 해요.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적어주세요. 보호자. 저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칸을 봤습니다. 누구를 적어야 할까요? 민수, 지혜. 저는 펜을 든 채 멈췄습니다. 생각났습니다. 민수가 엄마 간병인 쓰세요 라고 했던 말이, 지혜가 괜히 유난 떨지 마세요 라고 했던 말이, 연락하면 올까요? 엄마, 저 바빠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엄마, 간병인 쓰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없어요. 네. 보호자가 없으세요? 네. 혼자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자녀분은 안 계세요? 있긴 한데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보호자라는 빈칸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링거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물 드실래요? 엄마, 이거 먹어보세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왜 혼자일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보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기로.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어차피 혼자니까 혼자 강해지기로. 4챕터 전개 마이너스 예상치 못한 동반자 병원에 온 사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보호자분 안 오세요? 네. 가족한테 연락하셨어요? 안 했어요. 왜요? 혹시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그래도 입원하셨는데 가족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식사가 나왔습니다. 미역국, 밥, 나물 몇 가지. 저는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 오셨어요. 보호자? 누구지?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어제 저를 구해준 그 경비원.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제가 어제 119 불렀잖아요. 그때 같이 왔거든요. 아, 그리고 병원에서 연락처 물어봐서 제 번호 줬어요. 아저씨 번호를요? 네. 어르신 혼자 사시잖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경비원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사왔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어르신 혼자시잖아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어르신, 병원에서 뭐래요? 부정맥이래요. 며칠 입원해서 검사 받아야 한대요. 심각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검사해봐야 안 돼요. 그렇군요. 걱정 마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경비원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55세예요. 철수 씨, 고맙습니다. 어제 저 살려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철수 씨가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깎아서 제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과를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은 안 오세요? 네. 왜요? 연락 안 하셨어요? 연락했는데 바빠서 못 온대요. 그렇군요. 철수 씨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세요? 혼자서 어떻게 하세요? 괜찮아요. 간호사들이 도와주니까요. 그래도 철수 씨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퇴근하고 매일 와도 될까요? 어르신 혼자시니까 불안하실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살아서 시간 있어요. 철수 씨도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안 계세요? 아내가 5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자식은 없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혼자 살아요. 외롭긴 한데 뭐 익숙해졌어요. 저는 철수 씨를 봤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저와 비슷한 사람. 철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철수 씨는 1시간쯤 있다가 갔습니다. 가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또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철수 씨가 나간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은 오지 않는데 경비원이 왔습니다. 혈연은 멀리 있는데 남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5챕터 위기 마이너스 가족사의 진실 드러난 거리.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필요한 것도 사다 주고 말동무도 해줬습니다. 간호사들이 철수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참 효자시네요.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라 경비원이에요. 네. 경비원이요? 네. 우리 아파트 경비원인데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그럼 진짜 가족분은요? 바쁘다고 못 와요. 간호사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가 또 왔습니다. 손에 죽을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병원 음식 맛없으시죠? 이거 드세요. 제가 집에서 끓여왔어요.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저녁 먹고 남은 거예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병원 음식보다 100배는 나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 씨. 천만에요. 어르신, 그런데 가족분들한테는 연락 안 하셨어요? 아직이요. 왜요? 어르신 입원하셨는데. 연락해봤자 못 온다고 할 거예요.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 씨 말이 맞았습니다. 알려는 줘야죠. 자식들한테. 그럼 내일 연락해 볼게요. 네, 그러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네? 병원이요? 왜요? 사흘 전에 아파트 앞에서 쓰러졌어. 부정맥이래. 부정맥이요? 심각한 거예요. 검사 중이야. 며칠 더 입원해야 한대. 그렇군요. 엄마, 근데 왜 바로 연락 안 하셨어요? 너희 바쁜 거 알아서. 그래도 연락은 하셨어야죠. 민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바로 연락 안 했냐는 짜증. 미안해. 그래서 지금 연락하는 거야. 어느 병원이에요? 집 앞 병원이야. 알겠어요. 제가 오늘 퇴근하고 갈게요.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올까요? 정말 올까요? 저녁 7시쯤 민수가 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은 안 왔습니다. 엄마. 어서 와.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계셨어요? 응. 간병인은요? 안 썼어. 간호사들이 도와주니까. 그래요. 민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너 뭐 할 말 있어?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원비? 네. 입원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엄마 보험 있어. 그걸로 낼 거야. 다 커버돼요? 응, 대부분. 민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엄마가 아픈 게 걱정이 아니라 병원비가 걱정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엄마한테 물어볼 건 그것뿐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어디 아픈지, 많이 아픈지 그런 건 안 궁금해. 그건 의사 선생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화나셨어요? 아니. 엄마, 저도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알아. 가봐. 피곤할 테니까. 네. 그럼 저 갈게요. 빨리 나으세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30분도 안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이 왔다 갔는데 더 외로워졌습니다. 지혜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문자로요. 지혜야, 엄마 병원 입원했어. 제1병원이야.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많이 아프세요? 부정맥이야. 검사 중이야. 아, 엄마 죄송한데 저 이번 주 출장이에요. 주말에 갈게요.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돼. 엄마 꼭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주말이 와도 지혜는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애가 아파서 병원 가야 해요. 다음 주에 갈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6챕터 위기 마이너스 최악의 순간,
가장 깊은 배신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에요. 부정맥 약 드시면서 관리하시면 돼요. 그럼 퇴원해도 되나요? 네.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원이라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집에 가면 또 혼자니까요. 철수 씨한테 말했습니다. 철수 씨, 내일 퇴원한대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제가 내일 모시고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어르신 혼자 어떻게 가세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내일 퇴원한대. 답장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모시러 갈게요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때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응. 엄마, 퇴원하시죠? 응, 지금 준비 중이야. 엄마, 그런데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엄마, 혼자 사시는 거 이제 힘들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이번에도 쓰러지셨잖아요.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요양원?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이요? 엄마, 요즘 요양원 시설 좋아요. 간호사들도 있고 병원도 가깝고. 민수야, 엄마는 아직 건강해. 요양원 갈 나이 아니야. 엄마, 근데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요양원은 아니야. 엄마, 생각해보세요.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 엄마가 짐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엄마 요양원 보내고 집 팔려는 거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엄마 집이 탐나는 거잖아. 3억짜리 아파트.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요양원 안 갈 거야. 그리고 집도 안 팔아. 엄마.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제 집을 팔려고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세요. 우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저는 간호사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병실에 다른 환자들이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아이들은 저를 짐으로 보는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됐습니다. 간호사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네. 그날 오후 철수 씨가 왔습니다. 퇴원 모시러요. 어르신 준비 다 하셨어요? 네. 그럼 가시죠. 철수 씨가 제 짐을 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철수 씨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철수 씨가 짐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집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어르신, 집 안까지 들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철수 씨가 짐을 거실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르신, 냉장고에 뭐 있어요? 글쎄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제가 마트 가서 장 좀 봐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드실 거 없으시잖아요. 철수 씨가 나갔습니다. 30분 후 돌아왔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요. 우유, 빵, 과일, 반찬, 계란, 야채. 여러 가지를 사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철수 씨, 이거 얼마예요? 제가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어르신,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은 요양원 보내려 하는데 남은 장 받아줍니다. 철수 씨. 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거죠. 철수 씨는 저녁 식사까지 차려주고 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가득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을 놓아야겠다고.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마음을요. 7챕터 절정 선택의 순간.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철수 씨는 매일 퇴근 후 들렀습니다. 어르신, 저녁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약은 드셨고요? 네.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요. 철수 씨 덕분에요. 철수 씨는 제 안부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매일요. 자식보다 더 자주 왔습니다. 어느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뭐? 엄마, 요양원 생각해 보셨어요? 안 간다고 했잖아.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엄마 안전을 위해서. 안전은 무슨? 엄마 재산 때문이잖아. 엄마. 민수야, 엄마는 아직 멀쩡해. 그리고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엄마, 그럼 혼자서 어떻게 사세요? 누가 혼자래? 엄마한테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요? 누구요? 상관없어. 너는 신경 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이제 제 가족이 아니라고. 가족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진짜 가족은 아니라고. 며칠 후 병원에 재진 가는 날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철수 씨, 일 있으시잖아요. 괜찮아요. 반찬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어르신 혼자 가시면 불안하잖아요.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 계속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좋아졌대요. 다행이네요. 병원 1층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어르신 보호자 연락처요. 제 번호로 바꾸면 안 될까요? 저는 철수 씨를 봤습니다. 보호자요? 네. 어르신 혼자 사시잖아요. 혹시 또 응급 상황 생기면 제가 연락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철수 씨는 가족도 아닌데. 괜찮아요. 저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철수 씨가 진지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혼자 살면서 외로웠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철수 씨. 근데 어르신 도와드리면서 느꼈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철수 씨, 고맙습니다. 어르신도 저한테 고마운 분이에요. 제게 의미를 주셨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한테서는 듣지 못한 말을 남한테서 들었습니다. 철수 씨, 그럼 보호자 바꿀게요. 철수 씨로요. 정말요? 네. 철수 씨가 제 진짜 가족 같아요. 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바꿨습니다. 민수 번호를 지우고 철수 씨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자식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대신 저를 진짜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살겠다고. 8챕터 결말 사람이 남았다.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저녁 들립니다. 어르신, 저녁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그럼 산책 가실래요? 좋아요. 우리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합니다. 이야기도 나눕니다. 인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일상 이야기.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한테도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요, 철수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요. 민수와 지혜는 가끔 전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엄마, 요양원은 생각해 보셨어요? 안 간다고 했잖아. 알겠어요. 짧은 통화입니다. 예전엔 서운했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뭔데? 엄마, 들었어요. 보호자를 경비원으로 바꾸셨다면서요? 응. 왜요? 저희가 있잖아요. 너희는 바쁘잖아. 엄마, 그래도 그렇지. 남을 보호자로 해요. 철수 씨는 남이 아니야. 엄마, 나중에 재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재산? 너 그게 걱정이야?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재산은 엄마 거야. 내 거 아니야.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럼 왜 신경 써? 엄마가 누구를 보호자로 하든 엄마 마음이야.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은 사과였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냥 기대하지 않을 뿐이야. 엄마, 너희도 너희 인생이 있잖아.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이제 각자 살자.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한참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저는 민수를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끝인가? 아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각자의 인생을 사는 시작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철수 씨가 있고 이웃들이 있고 병원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제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후회 안 하세요? 자식들이랑 멀어진 거. 후회는 안 해요. 그냥 서운할 뿐이죠. 서운함과 후회는 다른 거군요. 네. 서운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저도 외로웠어요. 어르신 만나기 전까지요. 저도요, 철수 씨. 그런데 이제는 안 외로워요. 저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철수 씨는 제 혈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입니다. 민수와 지혜는 제 혈연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닙니다. 멀리서 안부만 묻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슬프지만 이게 진실이니까요. 어젯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요. 2024년 6월 20일.
오늘 철수 씨와 산책을 했다. 날씨가 좋았다. 철수 씨가 어르신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네, 행복해요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 행복했다. 자식들은 멀어졌지만 나는 덜 외로워졌다.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진실이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고 있어, 순애야. 이제 내 인생이야.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외롭지 않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들립니다.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입니다. 지난달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66세 생일이었습니다. 민수와 지혜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달랐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케이크도 사왔습니다. 어르신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철수 씨. 우리는 둘이서 미역국을 먹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촛불도 켰습니다.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철수 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촛불을 불었습니다. 철수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르신,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그래요?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식한테서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서 사랑받았습니다. 혈연은 멀어졌지만 인연은 가까워졌습니다. 가족은 떠났지만 사람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66년을 살아서 처음 느끼는 진짜 행복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인생.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서.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